세상은 그대로예요. 추운 겨울 극장가에 봄바람이 돌게 만든 이 영화 서울의 봄. 저는 사실 오늘 한 번 더 극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영화 속 비하인드 스토리와 현실 속 인물들의 삶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 영화 속 소재가 실화의 소재다 보니 보는 동안 답답한 마음이 들 정도로 몰입이 되어 치가 떨렸고 전두광의 행적에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두광도 전두광이지만 무능한 사람들의 끝없는 답답한 행동들이 더 화가 나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고 어쩌면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에 더 분노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평범한 시민이라면 다 같이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계기는 연출을 맡은 김성수 감독의 경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1979년 고3이었던 그는 한남동에 살고 있는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가 12.12 군사반란의 총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마침 친구 집이 육군참모총장의 공관 건너편이었던 것이죠. 당시 20분 넘게 지속되었던 간헐적 총성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공포스러운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디서도 그날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고 그렇게 의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사건에 대해 일부 알 수 있게 되었으나 의문은 계속되었고 그러다가 여러 명이 집필한 이 작품 시나리오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성수 감독은 이 작품 시나리오를 만나게 되면서 40년 전 품었던 의문에 대한 영화적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출연진이 맡은 등장인물 중 황정민이 연기한 보안사령관 전두광은 다들 아시다시피 전두환을 모티브로 하고 있죠. 그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에 이 작품 결말도 쉽게 유추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감독 입장에서는 고민도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쿠데타에 성공해버리기에 악당인 주인공이 관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면 어쩌지라는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정민이 연기를 하는 순간 그 고민들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명품 연기자인 것 같죠? 영화 속 실존 인물들, 정우성이 연기한 수도 경비사령관 이태신은 장태환 소장이 모티브입니다. 서울의 봄이 실화가 맞기는 하지만 그동안 이런 실화 바탕의 작품들이 개봉 후 여러 가지 시비에 휘말렸던 경우가 많았기에 등장인물 이름을 다 바꿨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자유로운 연출이 가능했다고 하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민이 맡은 육군참모총장 정상호는 정승화 대장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이런 시대극에 너무 잘 어울리는 배우이죠. 박해준이 연기한 제국보병사단장 노태권은 노태우 소장이었죠. 김성균이 맡은 육군본부 헌병감 김준엽은 김진기 춘장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실화 속 서울의 봄, 한화회, 전두광과 노태권,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군대 사조직 한화회 등 1963년 전두환, 노태우 등 대한민국 육사 11기생들의 주도로 비밀리에 결성되었던 군대 내의 사조직입니다. 영화 속에도 매우 잘 표현해냈습니다. 실제로는 태양을 위하고 조국을 위하는 하나 같은 마음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태양은 박정희 대통령을 말합니다. 이 중심엔 전두환이 있었습니다. 영화 내내 외치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는 이들의 단합심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비밀 사조직이었고 서약을 위반할 때는 인격 말살까지 진행한다는 군분의 집단으로 처음엔 침묵해였지만 제3공화국 당시 박정희의 배후 속에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박정희는 한화회 출신들 위주로 진급을 시켰고 정부 주요 요직 자리뿐만 아니라 정계까지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죠. 1979년에는 육사 11기, 12기생들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12.6 사건으로 전국이 혼란해지자 이를 틈타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전두환이 정권을 자리 잡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신군부 세력이 바로 한화회였죠. 민주화로 제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에도 한화회의 핵심이었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면서 정권의 주요 세력을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과 노태우의 내분으로 점차 세력이 약화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실상 해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 현대사의 쓰라린 기억의 중심에 있던 이들을 영화 속에선 매우 현실적으로 표현했었죠. 지금은 어떨까요? 사실상 육군사관학교 36기부터 종식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현 소장 준장급에는 멤버가 있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진실의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아직도 세력이 잔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화의 엔딩에 나오는 한화회 단체 사진 속 인물들은 현실에서 모두 다 한자리를 차지했고 잘 살았다는 게 참 슬프기도 했습니다. 실화 속 서울의 봄, 장태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그날 이후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던 보안관 전두환과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 정승화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에 전두환은 정승화가 수사의 비협조적이라면서 강제 연행을 하기 시작하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본관에 난입하여 경비원들이 총격을 가하여 제압 후 정승화를 서빙고 분시로 강제 연행하였죠. 그와 동시에 이때 방해가 될 특전사령관 정병주, 수경사령관 장태환 등 인물들을 선별하여 연희동 요정연회에 초대했습니다.
전두환이 불렀다며 갔지만 그곳엔 전두환이 없었죠. 전두환의 관계에 의해 동료 장군 한 명과 연희동에 있는 요정으로 초대받아 가볍게 술 몇 잔 기울이던 중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신군부 쿠데타에 불법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도 경비사령부로 급히 갔지만, 그러나 그가 부대에 도착했을 때에는 사전에 치밀하게 작당한 대로 움직인 반란군에 의해 상황은 매우 안 좋았고, 기선을 잡고 득이양양하여 자신마저 회유하려 드는 신군부 측에 "너거한테 선전포고다 임마. 난 죽기로 결심한 놈이야." 라고 말하며 신군부를 제압하기 위해 전황을 어떻게든 뒤집으려 했죠. 물론 말만 저렇게 늘어놓지 않았고 실제로 반란군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관저에 즉각 경비 병력을 보내 구출을 시도하는 한편, 대한민국 육군본부에서 피난 온 육군 수뇌부와 정병주 특전사령관 등과 함께 작전을 논해 30경비단은 이미 반란군 수뇌부의 베이스가 되었기에 그나마 운용이 가능한 33경비단의 전차 중대를 기습적으로 보내 경복궁에 모여있던 반란군 일당을 쓸어보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의 긴박함이 영화 속에 고스란히 표현이 되었습니다. 장태환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시간이 촉박하니 구공수라도 빨리 반란군 수뇌부들을 공격해야 된다라고 했고,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진압군의 사실상 유일한 희망이던 구공수에게 반란군 본거지인 30경비단과 보안사를 공격하라고 지시했죠. 신군부는 당황했는데 1공수, 3공수 등 반란 공수부대보다 구공수가 교통요건이 더 좋아 서울에 더 가까이 있어서 이를 가만히 둘 시 본거지에 들이닥쳐 자신들의 반란은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장태환은 포병대와 연락해서 30경비단과 보안사의 포를 겨누고 명령이 오면 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진압군 수뇌부는 너무 순진했는지 최대 실책을 저지르게 됩니다. 반란군부가 130수 회군시킬 테니 진압군도 9공수를 회군시키자라는 일명 신사협정을 체결하면서 상황은 역전됩니다. 자신들을 칠 수 있던 유일한 군부대였던 9공수가 본대로 되돌아가자 하나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협정을 지키지 않고 바로 1공수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하라고 지시, 3공수로 하여금 특전사령부를 공격해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특전사령관 비서실장 김호랑 소령은 정병주 사령관을 지키려고 처절하게 응사했지만 반란군의 총격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나마 남은 오군이었던 육본과 국방부도 점령당하고 특전사령부까지 반란군 손아귀에 떨어지면서 진압군 거점은 수경사만 남게 됩니다.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병, 취사병, 자기 휘하에 있는 극소수 전투병 등을 합한 100여 명과 남은 전차 중대 사대를 소집하고 보안사를 직접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차 부대마저 배신하면 병사들이 다 죽는다는 장교들의 설득, 하나회의 도청, 반란군에게 항복한 국방장관 노재현의 사실상 백기투항하라는 지시, 최후로는 하나회 출신이자 헌병단 부단장인 신윤희 중령이 헌병단을 접수하고 수경사 수뇌부에 들이닥치자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체감하여 자기 사령관실로 들어간 후 자신의 부하이자 배신자인 신윤희에 의해 곧 체포됩니다. 체포 이후 서빙고에서 45일간의 조사를 받은 뒤 5년 후배인 전두환 때문에 강제로 쫓겨났으며 6달이나 집에서 갇혀 지낼 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다. 영화 속에선 이태신과 정상호 계엄사령관은 서빙고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전두광은 박장대소를 하면서 기뻐하는 장면으로 데뷔를 시켜버립니다. 사실 현실은 더 참혹했겠죠. 장태환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올바르고 소신 있는 일을 하다가 패하여 반란군에게 모진 고초를 겪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와 통탄을 하면서 아들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가 나라에 모반이 있을 때 충신은 모반자들에 의해 살아남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탄하고 막걸리로 끼니를 대신하다 결국 1980년 4월에 과음으로 별세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82년에는 외동아들 장성호 당시 21세가 행방불명됐습니다. 12.12 군사반란이 터질 때 장성호는 고등학교 학생이었으며 같은 연금의 보안 요원들이 자꾸 돌아다니는데도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입학했고 1982년 자연대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장성호는 평소처럼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대문을 나선 지 한 달 만에 칠곡군 외관읍 근처에 있는 산기슭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했던 아들의 의문의 죽음 이후 아들과 아버지를 잃은 장태환은 본인이 두 사람을 죽게 내버려뒀다고 매우 슬퍼했다고 전해집니다. 부친의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불효를 탓하며 전국 산천을 유랑했고 산꼭대기에선 분노를 고함으로 풀고 평화와 민주 발전을 염원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죽은 후에는 성호는 내가 죽인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이때의 심경에 대해 장태환은 스스로를 12.12 반란을 막지 못한 국민의 죄인이자 가족 3대를 망친 가문의 죄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996년 김영삼 정권이
5.17 내란의 책임을 물어 전두환과 노태우를 잡아들이자 증인으로 채택되어 두 사람과 같은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때 증언을 마친 후 두 사람을 향해서 한때는 함께 국방에 열심을 다하던 입장이었는데 어쩌다 그리 되었는지 모르겠소라며 뼈있는 한마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의 인재 영입에 따라 비례대표 제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2008년 폐암으로 수술을 받았고 폐를 3분의 1이나 잘라냈지만 수술은 잘 되었지만 2010년 7월 26일 향년 78세의 숙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영화의 메시지 12.12 사태 그 이후 전두환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되었죠. 그리고 노태우 역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회자되는 전두환의 전재산 29만 원이라는 희대의 망언을 했던 전두환은 뻔뻔하게 잘 살다가 90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이 영화 명대사도 정말 많았죠. 현실 속에 파고드는 대사들이라 하나같이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현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이순신 장군 동상과 이태신이 교차되는 편집은 나라를 지키는 충직한 군인이 결국 간교한 멍청한 어른들에 의해 망가지게 되는 슬픔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중요한 순간 속에서 선한 사람들과 탐욕스러운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역사가 하찮은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감독의 바램처럼 손자와 할아버지가 같이 영화관을 찾아서 볼 정도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같은 이야기거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손자들도 이 영화를 보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을 바랬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